맞춰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우리 도원 선생님 추모하는 학술대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왜 그런지는 논문을 좀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은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즘 BTS를 위시로 해서 K-컬처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K-컬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 틀이 뭔가 봤더니 그 일정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유교의 통행적인 윤리 같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족 윤리 중심이다, 효다. 근데 그게 깊이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선생님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야나기 문혜요시라는 사람이 한국 문화를 한으로 해석한 거 기억하시죠? 한. 요즘은 그 말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20세기 때 다 한으로 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K컬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K컬처를 뭘로 해석하냐 봤더니 맨날 가족윤리, 효.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K컬처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철학적 체계를, 왜냐하면 그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철학적 체계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식은 2020년에 저희 인문학 쪽에서는 꽤나 스타입니다. 김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들레즈 전공자인데요. 그 사람이 K-철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K-철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은 한국 철학 전공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철학은 뭐고 K-철학이라는 말을 굳이 써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써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도원 선생님의 글을 받고 그 속에서 정말 약간 희망이라고 할까요? 학문적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같이 선생님들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5분을 꼭 지키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설정을 해놓고 정확하게 선생님이 25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두 가지 문제의식 속에서 선생님들 이 글을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은 정도 읽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K컬처의 영향력이 음악, 영화에서 전통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주석 1번 보시면 유튜브에 Why Korean 정도 두 글자만 넣어도 그 다음이 Why Korean Culture is Popular예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유행하는지를 냅다 설명을 하는데 그 해석의 틀이 저희 같은 사상 전공자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는 논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1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한국 철학이 민족 철학을 넘어 세계 철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시대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학문 선배 세대들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K컬처의 대중적 성공이 K철학의 학문적 담론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요청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철학으로서의 K철학이라는 개념은 아직 학문적으로 충분히 정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나중에 추후에 더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논문 안에서는 저는 K철학이라는 말을 어떤 용어로 썼냐면 K컬처 확산과 더불어 일어난 한국 사상과 철학에 관한 글로벌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세계 철학으로서의 보편적 지위 그런 개념으로서 K철학이라는 용어를 좀
쓸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주석 2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재인이라는 사람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이 사람은 K 철학은 사실상 전통 사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지속적인 번역의 과정이 우리 역사에서는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철학이 들어왔고 불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서구의 사상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우리 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K 철학은 사유의 접촉지대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적인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재인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의 근현대의 경험, 식민지와 냉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철학의 형성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점은 K 철학을 전통 복원 프로젝트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근대 충돌 속에서 등장한 후기 식민 상황의 철학적 응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의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나라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시대 때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동아시아에서도요. 그렇다면 여타 문화권과 구별되는 한국만의 사유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이런 식의 시각이 답을 적절히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번역의 과정이 K 철학의 본질이라 하더라도 그 번역을 수행해내는 내재적 문화와 구조, 그 방식은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K 철학의 정체성 담론들이 실질적인 내용 구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한국 철학의 사상적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아래 그 기원을 연역적으로 탐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증주의에 입각해 과거의 유물과 문헌 자료에서 한국 철학의 특수성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은 오늘날 남아있는 자료들, 때로는 진위 논쟁이 있는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 이런 자료를 포함해서 연원을 추적하는 작업들이 많이 실제로 있고, 몇몇 종교, 신종교 단체에서는 대학을 만들어서 그런 고유 사상 체계를 탐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인 후자 방법은 한정된 텍스트에 기반해서 문헌적 분석의 미시적 접근을 해내는데, 이러한 방식은 한국 철학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구체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요컨대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은 한쪽은 민족주의적인 영역이 지나치고 또 한쪽은 실증주의적 파편화가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A는 B다라고 아우를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 철학의 정체성에 관한 그 큰 담론은 민족주의적 특수성에 갇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파편화된 미시적 분석에 머무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반성을 하자면 저희 쪽 학계 쪽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후자의 경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K-철학이, 저는 이때 K-철학이라는 걸 좀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담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을 지금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회가 유승국 선생님의 사상적인 것들을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생님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K-철학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이 좀 약간 꼬이는데요. 그래서 도원 선생님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제1세대 한국 철학자입니다. 누구보다 한국 철학 원형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던 한국 철학의 개척자입니다. 그는 각고락을 연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형도 탐구를 하셨고, 한국 사상의 유교 연원을 밝혔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학문적 그 방향성은 저도 고백하자면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가열차게 이 한국 사상의 우수성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선언적이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지쳤는데 제가 막상 윤리교육과 교수가 돼서 저희 인천대 윤리교육과가 이제 이번 작년에도 저희가 정원이 10명인데 14명이 이제 윤리교사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육 안에서 한국 사상과 한국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윤리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교사가 되는데요. 제가 첫 시간부터 우리 도원 선생님 말로다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학문적 열정 그리고 선생님의 비전은 사실은 무형의 유산이 돼서 저라는 어떤 캐리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이 순간도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원형에 굉장히 이제 기울이셨고 저는 이 마지막 말도 요즘에는 달리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도덕적 자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성, 영명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의 선배 학자님들도 선생님의 학술 사상적 측면을 4가지 또는 5가지 요소로 구분해 놓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도덕적 자각을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개인의 합리성과 신성성, 영명성 이 부분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폭력적인 사피엔스가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진화되고 뇌가 진화되는 게 아닌가. 바로 이러한 지점이 선생님이 말한 한국 사상의 핵심이고 이 요소가 반드시 K 철학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크게는 2축으로 선생님 사상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하나는 탈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K 철학이 보편 철학, 세계 철학으로 나가려면 결국은 K 철학의 특수성이면서도 보편성인 측면을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결국 문화적 다원주의와 이 탈중심성의 사유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화해와 상생이고요. 이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도덕적 자각, 그것에 바탕하고 있는 영명성과 신성성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서 봐야 될 지점이 정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first step이죠. 말 그대로 첫 발걸음인데 어떻게 보면 K 철학을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모델의 제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한국 철학의 탈중심성인데요. 이 내용은 선생님의 글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앞에 사례 봐주신 최은성 선생님이 또 너무나도 읽기 쉽게 정리해 놓으시는 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은 선생님의 핵심은 우리 동이족이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가 도대체 어느 나라 글자냐 이런 질문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동아시아 문자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다들 고민하는 게 중국이 지금 자기의 전통 유산을 중국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나 뭐 일본도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 문화에 적극적인 발언자이자 이것을 함께 만드는 자이자 때로는 전례도 하고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얘기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의 연구 성과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선생님도 내용 속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여기 내용 이제 너무 혼자서 너무 흥분하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요순을 실제했다라는 거, 그리고 공자가
동이족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셨고, 그리고 동이족이 화정보다 선진 문명이라는 주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유교의 인이라는 것이 동방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이런 연구는 사실 1930년대 대표적인 동작빈과 그리고 부사년 이들의 연구 결과를 충실히 결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논문을 쓰셨던 1970년대 이전의 자료들도 좀 꼼꼼히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쓰면서 저희 인천대학에 선생님 책이 기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 덕분에 그 책이 저희 학교로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도서관장을 따로 만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1950년대 이전 자료가 39권이나 되거든요. 이걸 특별 전시를 해라. 우리 안에 그 한용운의 그 원본도 있거든요. 니메츠는 원본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이 70년대 이전 것들도 꼼꼼히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부사년의 이하동소설 같은 것을 깊이 공명을 하시고 이것을 재구성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내용은 조금 요약을 하고요. 선생님 과계포 대해서도 얘기하신 것들 선생님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닙니다. 3장 뒤쪽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36페이지 봐주십시오. 36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이상의 도원의 각고락 연구와 광개토대왕 및 연구 성과가 지니는 K 철학적 의의는 동아시아 사상 기원론의 탈중심화에 있다라고 정말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동이족을 본다면 언제나 중원 문명의 주변부에 우리는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이 문화도 유교 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선언은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구도를 뒤집는 탈중심적 사유 방식이고, 이것은 한국 철학의 정체성을 특정 민족의 고유성으로 환원하거나 중국 문명의 파생물로 축소하는 양극단을 저는 동시에 거부했다라고 봅니다. 그는 민족 문화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이념성과 아울러 학문적 과학성이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념성만으로는 편향된 애국심에 매몰되고 과학성만으로는 목적의식이 없는 연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제기했던 우리 한국 철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두 가지 연구 성과에 대한 도원의 관점은 제가 볼 때 그 두 방향, 민족주의적 지나친 연역과 그 실증주의적 가편화, 이 둘을 모두 극복한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탈중심적 시각은 오늘날 K철학의 정체성 논리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합니다. K철학의 정체성은 민족주의적 특수성에 갇혀서도 또는 서구 또는 중국 철학의 아류로 스스로를 규정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은 실상은 학문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권력과 지배의 담론입니다. 탈중심성은 자기 내부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도원은 실제로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의 방식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상의 원흉이 가지고 있는 탈중심성은 21세기 문화를 단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해체하고 다양한 문명권의 자율적 역사성을 인정하는 방향성을 지닙니다. 문화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니 강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철학의 탈중심성은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공존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도원이 실증한 동이문화의 탈중심적 전통, 화족 중심의 세계관 해체, 그리고 동방문명의 독자성을 주체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은 K철학이 세계철학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적 선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장에서 논할 K철학의 재구성 모델로 이어지는 논리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학문적 담론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연구년을 이제
미국의 러커스 대학을 가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종교 갈등이 없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더 답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이게 특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교적 전통이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독교적 전통이 나오고 그것이 한 드라마 안에서 어떠한 갈등 요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를 그냥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연구한 연구 성과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이 무슬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한국 드라마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K-드라마의 풍경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유교를 침묵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과 공기처럼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왜 너희들한테는 종교적 갈등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철학의 화해와 상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핵심 축은 저는 화해와 상생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 문자가 가슴을 울려서 제가 그냥 이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화두는 화해와 상생, 인도주의와 세계 평화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동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다. 전 인류의 수건이자 과제인 종교 간의 갈등, 이데올로기로서의 말미암은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학문의 목표를 두었다. 도어는 한국 철학 공부에서 각 학파 간 대립 갈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힌다. 유교, 불교, 도교, 삼교가 한자리에 만나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선생님의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다시 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석 22번 보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그래서 한국 사상가들 가운데도 유불도의 화해를 이야기했던 사상가들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 구절이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치원, 김실습, 원효진을 이런 삼교를 회통한 사상가, 열린 사고를 가진 사상가들을 나는 존경하고 이들을 나는 철학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라는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시열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송시열 얘기했는데 자, 어디 학회를 갔더니 송시열 후손이 와가지고 아직도 윤증 쪽하고 싸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조선시대가 아직도 안 끝났구나, 내가 너무너무 놀랐던 경험을 했는데요. 선생님은 우리 사상가 중에도 상생하려고 했고 화해하려고 했고 그게 우리 한국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최일범 선생님이 이제 한교관을 얘기하시면서 선생님의 이제 학문 성과를 쭉 연결을 하시면서 이것들의 기본은 삼교의 융합과 해통에 있다라고 보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잘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학문의 핵심은 사실 삼교 융합과 해통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학인들이 우리가 유학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불교도 공부하고 도교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학문 이어가려면 삼교를 회통해야 된다고 정말 과감히 얘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중개념 설명하시는 거 보면 성경 가지고도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는 결국은 선생님의 학문의 목표가 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K-드라마 안에서는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러한 뻔한 질문과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면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그러면 이건 그나마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첫 걸음인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날 계시면서 K 철학을 재구성한다라고 할 때 어떤 요소를 선생님은 넣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볼 때 저는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뭐니 해도 삼교 회통에 따른 한국 철학의 원흉 회통하는 정신. 그래서 선생님은 불교도 통불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 관점이 정말 맞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흉 회통하는 성질 그거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번째가 저는 꼭 넣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도덕적 한국에서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각 중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문화의 차이가 너무 거칠지만 미국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돈 되면 다 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은 야, 내가 돈 준다고 그것까지 하냐? 이런 내가 가오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정서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웃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두 번째, 이거는 한국 성리학이 중국 성리학과 무엇이 다른가를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의 신선성과 영명성의 특징 이 부분이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어는 종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신이 초월적 신중심의 사고로부터 인간의 내재한 신성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엄청난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재작년에 러커스 대학에서 연구년 보내면서 제가 필드워크를 좀 했는데요. 그 맨하탄 위주